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은 저희 품목분류 첫 시간이죠. 지난 오리엔테이션 때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저희 원산지 관리사들에게는 이제 제일 중요한 과목 중에 하나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 그러한 품목분류 과목입니다. 품목분류 과목이 이제 중요한 이유는 이제 저희가 이제 실무를 할 때 원산지 결정 기준이 HS 코드 6자리 기준들로 품목별 결정 기준이 다 물려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애초에 품목분류 자체가 잘못되어 버리면 원산지에 대한 결정 기준 자체를 잘못 적용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원산지 판정 자체가 잘못 나오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로 분류할 그런 물품에 대해서 제대로 된 품목 분류를 하는 것 자체가 저희가 원산지 판정을 할 때 가장 기초적인 작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 물품에 대해서 원산지 판정을 한다라고 한다면 제품에 들어가는 어떤 자재들, 그 자재들에 대한 품목 분류 작업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되죠. 반면에 이제 저희가 원산지 증명서를 이제 받는 입장이 되는 이제 수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출국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그대로 받아서 쓰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실무 쪽에서는 판정에 대한 부분들을 할 일이 없죠. 나중에 이제 사후 검증 부분에서 이제 자료를 받아보거나 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이제 이 부분들을 적용을 할 텐데, 이 품목 분류라는 게 이제 실제 저희 실무랑 맞물려지려면은 이제 수출 쪽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는 입장이 되었을 때 가장 많이 판단을 해보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수출용 원산지 증명서를 끊기 위한 가장 그 사전 작업이 되는 부분들, 그 중요한 내용들을 지금부터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품목 분류라는 거는 그냥 우리 쉽게 HS라고 이제 부르죠. HS 같은 경우에는 하모나이즈 시스템이라고 해서 말 그대로 이제 분류하는 시스템을 이야기를 합니다. 분류하는 시스템인데 이제 요게 시스템이 어떤 프로그램을 돌린다라는 게 아니고 하나의 체계, 그 기준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들은 우리가 번호로서 그 분류를 하기 때문에 HS 코드는 숫자를 이야기를 하고 국제 협정으로서의 어떤 코드라는 부분들은 이 번호가 6자리까지 공통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HS 코드를 총 10자리를 쓰고 있죠. 그래서 국제 협정상 6자리까지는 공통적으로 분류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 놓고 그 뒤에 더 세부적인 번호를 붙이는 것들은 각 회원국들에게 이제 임의적으로 맡김으로써 더 이제 편하게 그 뒤에 더 자체적인 그 국가의 어떤 운영 목적에 맞춰서 더 붙여서 쓸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라는 여기에 4자리를 더해서 총 10자리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10자리의 HS 코드를 쓰는 건 이제 우리나라에 대한 기준이고, 뭐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12자리도 있고 뭐 9자리도 있고 8자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 크게 중요하지 않고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부분들은 이 6자리까지에 대한 결정 분류가 어떻게 되느냐라는 부분들을 이제 앞으로 배워 나갈 거예요. 저희 시험에서도 HS 코드를 물어보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4단위 류를 물어보는 4단위 정도를 이제 물어보는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되고 6자리까지도 사실 물어보는 문제는 거의 안 나와요. 대신 이제 좀 분류하는 그 기준에 따라서 그 6자리가 달라지는 경우에 대해서 또는 어떤 특정 물품을 가지고 물어볼 때 예외적으로 이제 6자리까지 물어보는 이제 문제가 나올 거고요. 거의 대부분은 이 앞에 4자리를 분류하는 문제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뒤에 이제 10자리까지 물어보는 문제는 그냥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문제는 앞에 4자리 정도. 그래서 이후에 보시는 부분들은 이제 각각의 류에서 다루고 있는 분류 물품들의 4자리 단위들은 이제 표로 보여드릴 거예요. 보여드리면서 주요한 물품들 위주로 좀 같이 한번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HS 시스템을 HS를 만들어 놓은 이유 자체가 이제 총 4가지가 있는데, 사실 4가지는 저희 이제 학술적인 이론에 따라서 근거해서 이제 분류해 놓은 임의적인 이제 분류인 거고요. 반드시 이제 이렇게 4가지 때문에 만들었다라고 어디 나와 있는 건 아니에요. 다만 이제 HS라는 이제 협정 서문에 등장하는 어떤 운영의 목적 이런 부분들을 차용해서 기재를 해 놓은 것들이고요. 보시면 사실 이 4가지들을 이제 종합해 놓으면은 그 취지는 사실 하나예요. 좀 원활한 이제 무역을 하기 위해서라고 그냥 좀 압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유럽에서 물건을 이제 사고 팔 때, 이제 국제무역이라는 부분들은 유럽에서 산업혁명 이후에 자국에서 만들어진 잉여물품들을 다른 국가와의 거래를 통해서 금전으로 바꾸거나 또 다른 필요한 물품으로 바꾸는 것들에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됐죠. 그래서 그렇게 거래를 하기 시작한 게 유럽에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유럽에서 이런 물건들을 거래를 하다 보니까 조금 골치 아픈 일이 생기게 됐어요. 그래서 그 유래가 이제 거기서부터 출발하는데
예를 들면 이제 거래를 할 때 거래 단위를 가지고 이제 나 이런 물품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물품 거래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거래를 할 때 물품을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을 과일을 거래하고 싶대요. 과일을 거래하고 싶대. 근데 어떤 사람은 나는 사과를 거래하고 싶대. 과일과 사과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큰 범주 안에서 과일의 범주에 들어가지만 사과가 좀 더 세부적인 표현이죠. 그래서 과일일 때는 사과보다 더 비싼 물품이 있을 수도 있고 더 싼 물품이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사과를 특정했을 때는 그 사과에 대한 가치만을 이제 따질 수 있죠. 근데 이제 또 사과라는 더 디테일한 개념을 이야기를 할 때 누구는 청사과를 이야기하고 누구는 적사과를 이야기하고 이런 물품에 대한 부르는 호칭 자체가 너무나 다양했던 거예요. 똑같은 시각으로 물품을 바라보지만 그 물품을 표현하는 방법이 너무 여러 가지였던 거죠. 그러다 보니 그 거래에 대한 가치를 따질 때도 그렇고 또 이제 우리가 더 이 부분이 필요로 했던 관세율이라는 부분들을 적용을 할 때에도 어떤 물품에다가 율을 딱 정해놓고 싶은데 그 물품을 표현하는 방법이 너무 여러 가지다 보니까 이제 우리 이거 좀 물품을 부르는데 좀 통일화시킬 필요가 있겠다. 앞으로 이거를 그냥 물품 이름이나 어떤 분류로 부르지 말고 하나의 코드로 좀 정해서 불러보면 어때? 라고 해서 어떤 분류에 대한 기준을 하나 마련해 놓고 그 분류 기준에 충족하면은 무조건 이 번호 체계로 통일화시키는 작업을 1830년도부터 작업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830년도부터 유럽에서 이 부분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게 됐고 사실 이제 오늘날의 체계를 갖춘 거는 저희 1900년도 중반에 이르러서 현재 HS 시스템 체계를 거의 갖췄다고 보시면 돼요. 그쪽에서 만들어 놓은 어떤 시스템을 이제 전체 국가들에서 많이 차용해서 쓰게 됐고, 그걸 이제 WTO라는 이제 국제무역 단체에서 가입 형태로 통해서 이 협정들을 운영하게 됐고, 현재는 그 WTO 가입 국가들은 의무적으로 이 HS를 쓰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의무적으로 6자리까지는 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WTO 가입 국가 간의 무역에 있어서는 HS 코드라는 게 이제 보편적으로 보급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사적인 부분들은 사실 크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대신 이제 앞으로 알아나갈 부분들에 대해서 좀 배경적인 지식은 좀 있으셔야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니 이제 참고 삼아서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부터 등장하는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저희가 HS를 배울 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여겨지는 부분들인데요. 바로 HS에 대한 분류 체계입니다. HS 분류 체계. 우리 이제 방금 4자리, 6자리, 10자리 이렇게 HS 코드를 이야기를 했는데 그 자릿수에 따라서 부르는 명칭들이 좀 틀려요. 그래서 그 명칭들에 대한 특징들을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앞에 4자리 숫자가 4자리가 있고 그 다음 6자리가 있고 마지막 4자리를 더 붙여서 총 10자리를 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근데 이제 이 번호 체계에 따라서 부르는 명칭이 틀리다라고 했었는데 제일 처음에 나오는 부 같은 경우에는 우리 번호 체계에 들어가지 않아요. 번호 체계에 들어가지 않는 명칭이고 부라는 거는 전체 물품들을 큰 산업 단위로 잘라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이제 너무 많은 물품군들을 이제 다루고 있다 보니까 그 전체들을 좀 크게 산업 단위로 좀 나눠서 우리 부르는 명칭이 좀 필요하다라고 해서 1부부터 해서 쭉 나눠 놓은 것들이고 저 부라는 건 말 그대로 그냥 분류의 편의상 분류를 해 놓은 거예요. 저희가 이제 품목 분류를 할 때 전혀 저기에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저거는 그냥 말 그대로 분류의 편의상 물품들을 큰 산업 단위로 분류해 놓은 것이다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류가 이제 나오는데요. 그 류라는 부분은 전체 단위에서 앞에 2자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총 97개의 류가 있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 품목 분류를 하신다라면은 적어도 이 97개의 류 정도는 외우고 시험장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저 류에 대한 부분을 물어보는 문제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뒤에 나오는 주 규정이라고 해서 류 안에서 그 류를 분류하는 큰 결정 기준들을 또 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주 규정과 이 2자리 류를 가지고 풀어야 되는 문제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류라는 부분들은 꼭 암기를 해 두셔야 되고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점, 류에서도 표제라는 게 있어요. 표제라고 해서 뭐 이제 그 류에서 언급하는 뭐 광물성 생산품이라고 하면 이제 크게 부겠지만 그 안에서 뭐 석류, 귀금속류 이런 식으로 좀 안에서 더 디테일하게 나누는 그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 제목들 자체도 좀 어떻게 보면 분류에 영향도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류의 표제 역시도
따른 어떤 법적인 구속력 자체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즉, 그 명칭 자체가 분류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이 이제 좀 중요한 점입니다. 그래서 류라는 부분은 우리가 이제 이야기할 때 이 앞에 두 자리 번호를 이야기한다 정도만 생각을 하시고 나머지 그 류의 표제나 이런 부분들은 분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을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나오는 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자, 류가 이제 뒤에 이제 페이지를 쭉 보시면은 각 류마다 분류되는 4단위 호들을 쭉 열거를 해놨는데 그 4단위 호가 작은 부분이 있고 큰 부분이 있어요. 또 이제 작지만 그 안에서도 크게 뭐 나눠놓으면 이제 영역이 나눠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원재료, 그 다음 반제품, 그 다음 최종 제품들이 하나의 류 안에 들어가 있는 경우들, 그런 경우에는 그 산업 단계별로 좀 구분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해서 그 안에 있는 류 안에서 그 호들을 조금 상세하게 나눠 놓은 것을 이제 절이라고 해요. 그래서 절 같은 경우도 부와 마찬가지로 부는 전체 품목 분류를 이제 편의상 나눠 놓은 것이다라고 한다면 절 같은 경우에는 그 류를 분류 편의상 좀 단계별로 나눠 놓은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마찬가지로 절 같은 경우에도 분류를 하는데 어떤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고 말 그대로 분류의 참조 목적상으로만 등장하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한 가지 알아두실 건 절 같은 경우는 모든 류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 류에만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류에 등장을 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반드시 이제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는 점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나오는 호라는 용어가 있죠. 자, 호라는 용어는 이제 밑에 두 자리까지 더 포함해서 총 네 자리를 일컬어서 우리는 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4단위 호 자체가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거래하는 어떤 물품들에 대해서 조금 더 특정할 수 있는, 우리 아까 류라고 이야기했던 거는 말 그대로 어떤 물품에 대한 포괄적인 단어였다면은 예를 들면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39류의 이제 플라스틱이 이제 분류가 되고 그 플라스틱 안에서 조금 더 디테일한 것들, 뭐 중합체라든지 유기중합체라든지 또는 플라스틱 기타 생산품들 또는 플라스틱 포장재,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디테일한 분류가 가능하게끔 만들어주는 게 4단위 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호 부분들은 사실 이제 저희 수업 목적상 꼭 외워야 되는 이제 주규정 또는 호 제품들이 몇 가지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만 좀 특별히 언급을 드릴 거고, 전체 호를 외우기에는 저희 원선지관리사 시험에서 그 정도까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물론 이제 그 부분을 외우면 당연히 이제 시험을 보는데, 시험을 치는 데 있어서는 더 높은 효과가 있겠지만 지금 투자하는 시간 대비해서 그 효용성은 굉장히 떨어진다고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좀 한정된 이제 수험 기간 내에 학습을 하셔야 되다 보니까 이 호를 외우는 작업은 굳이 이제 필요하지 않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4단위 호 같은 경우에는 호의 용어가 있죠. 이제 류에서 표제라고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호에서도 어떤 호를 다루는 용어들이 있어요. 자, 이 용어 부분들은 우리 류에서 언급했었던 것과는 다르게 이 호의 용어는 굉장히 절대적인 강제성이 있어요. 그래서 호에서 언급하고 있는 그 용어가 있다면 반드시 그 호에 분류하게끔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호의 용어 자체는 분류의 법적인 구속력이 있다라는 점, 그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호라는 점, 호의 용어라는 부분들은 다른 데서 이야기했던 어떤 부분들보다 법적 구속력이 있다는 점에서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 좀 잘 알아두세요. 저희 시험에서 HPS 분류 체계라는 부분에서 각각의 용어의 정의 부분들에 대한 문제가 이따금 출제가 되곤 하는데,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들은 그 용어 자체의 법적인 구속력이 있느냐, 분류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느냐라는 부분들을 물어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는 호가 일단 절대적이다라는 부분, 호에 대한 부분은 이제 강제성이 있다라고 잘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소호 같은 경우에는 소호 부분은 그 밑에 있는 6자리 여기까지를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국제적으로 공통 기준 적용된다라고 하는 게 6자리까지였죠. 그래서 저 용어의 정의도 6자리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6자리고 호는 이제 소호보다 단위가 적을 뿐 소호 역시도 소호의 용어 자체는 그 소호의 분류에 있어서는 그 용어가 절대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 이제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이제 여기까지 묶으면 이걸 우리 이제 국내호라고 불러요. 그래서 국내호라는 부분들은 우리 아까 앞에 HS의 이제 운영 목적이라는 부분을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제 국내호라는 부분들이 이제 붙는 이유는 물론 이제 국내 산업에 맞는 적절한 HS별 세율을 붙여주기 위해서 더 세분화 분류를 한 것도 있고, 또 이제 국내 무역 수지를 통계를 낼 때 통계 목적상 이 네 자리를 더 붙여서 사용하기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 국내호까지는 굳이 알아두실 필요는 없고요. 저 소호까지에 대한 용어의 정의 정도는 일단 잘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분류 체계가 있고, 자, 이러한 용어들에 따라서 이제 분류를 해야 될 텐데, 그 분류의 기준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두 가지가 바로 이 주규정과 통칙에 대한 부분입니다. 통칙에 대한 부분들은 이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같이 다뤄볼 거예요. 통칙이 총 6가지의 통칙이 있고요. 주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아까 앞에서 봤던 부별로 이제 주규정을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물론 부의 주규정은 다 있는 건 아닙니다. 몇 가지 중요한 사항들만 주규정을 언급하고 있고요. 대신에 이제 류에서는 거의 모든 류에서 주규정을 가지고 있어요. 주규정이라는 건 말 그대로 그 류 또는 부에서 다음의 용어 또는 다음의 호에서라고 해서 그 용어와 또는 호에 분류될 수 있는 어떤 기준들을 쭉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주규정이라는 게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들을 제외한다라고 해서 이 류에서 분류할 수 없는 물품들을 좀 나열하는 식의 주규정이 가장 대표적인 주규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이제 여러분들 이제 미리 이 책을 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품목분류 초반에 이제 쭉 넘겨보시다 보면 물품들이 조금 쉬워요. 초반은 되게 재밌습니다. 왜냐면은 살아있는 동물들부터 해서 우리가 흔히 이제 먹는 것들, 식탁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제일 먼저 등장을 하기 때문에 좀 친숙한 물품들이 좀 많죠. 그래서 좀 쉽게 다가오고 있는데, 근데 그 뒤에 이제 뭐 유기화학 제품들 같은 것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면은 굉장히 골치 아픈 용어들 많이 나옵니다. 또 이제 섬유류 쪽으로 가면은 출제 빈도도 높은데 용어도 굉장히 어려운 류도 있죠. 그래서 그런 류들에 가면은 이제 여러 가지 좀 부분들이 있는데, 초반에는 이제 주규정들이 이제 제외되는 것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 다 외울 수 있겠는데 하면서 쭉 보시다 보면은 뒤에 가면은 제외되는 물품만 한 20가지가 넘는 그런 류도 있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이제 그 제외되는 물품에서 너무 막 힘을 빼시면 그 뒷부분에 가서 지치는 경우들이 좀 있죠. 그래서 주규정에서 어떤 제외라는 부분들은 조금 이제 류에 대한 분류 기준을 먼저 이해를 하신 다음에 그 기준을 이해하시면 그럼 이 주규정에서 제외되는 물품들이 좀 당연하게 제외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이제 학습을 할 때에는 그 류에 분류되는 물품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먼저 하시고, 그 다음 다른 분류 주규정을 통해서 이 류에 어떤 물품들이 분류되겠구나 라는 부분들을 이해하신 다음에 그 다음 제외되는 부분들로 정리를 하시는 방향으로 가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주규정은 저 이제 각각의 류에서 같이 이제 언급을 할 거고요. 우리 앞에 배웠던 이제 부부터 나왔던 용어의 정의들 있죠. 이 주와 통칙까지 묶어서 이제 문제로 많이 출제가 될 거예요. 여기서도 중요한 거는 주 같은 경우에는 아까 호의 용어와 마찬가지로 그 주 자체의 어떤 분류 기준들, 이 부분들이 굉장히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라는 부분들 잘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라는 부분하고 호의 용어, 이 두 가지가 물품 분류에 가장 최우선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다 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통칙 같은 경우에는 주보다 조금 더 상위에 있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통칙도 역시 마찬가지로 분류하는 가장 대단위 원칙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통칙이라는 부분들은 이후에 이어서 통칙 1부터 6까지 쭉 설명을 한번 드릴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호의 용어와 주 규정에 따라서 최우선적으로 분류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이 통칙 1에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에 근거해서 우리 호의 용어와 주에 나오는 그 규정들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다음 이제 용어 정의는 이제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네, HS 분류를 위한 부속 자료는 한번 읽어보시고, 자, 분쟁의 해결, 이거는 이제 이따금 이제 문제로 출제가 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어서 잠깐 언급을 드리는 건데, 자, 분쟁의 해결일 때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이 이런 것들이 있어요. 분류 기준이 국가별로 동일한데 왜 분쟁이 일어나느냐라고 이제 좀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 규정이라는 게 이제 뒤에 좀 학습을 하시다 보면은 해석을 함에 있어서
나는 이렇게 해석했는데 저 사람은 똑같은 문장을 보고 다르게 해석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통칙 같은 경우에도 본질적 특성이 부여되는 것에 따라서 분류한다라는 식으로 이제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면 뭐 그 물품을 보는 사람마다 이제 본질적인 특성이 어디에 있다라고 판단은 다르게 할 수도 있죠. 뭐 그 나라의 문화의 특성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그 부분이 그 나라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따라서 틀릴 수도 있고 또는 사용법에 따라서 틀릴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뭐 예를 들면 이제 모자 같은 것들을 쓰는 게 뭐 어느 사람은 이제 패션을 위해서 쓴다라고도 하지만 어느 나라를 가면 자외선 차단을 위해서 쓴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물품을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우리가 해석하기로 했었던 어떤 주규정이라든지 호의 용어 이런 부분들을 해석하는 방법들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파생돼서 나오는 분쟁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맞다, 너네 나라가 맞다, 뭐 이런 분쟁이 생길 수도 있어요. 자, 그럴 때 그 분쟁을 이제 어떻게 해결하느냐라는 부분을 이제 다루고 있는 내용이고요. 보시면 일단 분쟁의 해결의 가장 첫 순위는 당사자 간의 해결이 최우선이에요. 당사자라고 했지만 당사국들 간의 말 그대로 국가 간의 교역이고 그 용어들을 해석하는 것들은 이제 국가에서 처리를 하는 부분들이니까 일단 당사자에서 시작해서 그 당사국으로 이어가고 국가 간에 이제 분쟁이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럴 때는 그 국가들끼리 일단 상호 완만한 협의를 거쳐라라는 게 첫 번째고요. 그다음 이제 HS 위원회의 이제 분쟁 해결 부분은 이제 분쟁을 해결해 준다는 게 아니에요. 이제 그 얘기를 이제 잘 듣고 또한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떻겠느냐라고 권고 의견을 이제 제시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당사국들 간에 수용을 할지 말지는 이제 당사국끼리 이제 판단을 하는 문제죠. 예, 그다음 이제 WCO의 분쟁 해결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다음 이제 HS 위원회보다는 좀 상위에서 좀 한번 판단을 해보고 또 이제 마찬가지로 해결책을 권고를 해줍니다. 이제 거기를 그걸 받아들일지 말지라는 부분들은 이제 좀 케이스에 따라 틀리겠죠. 그래서 그 부분들에 따라서 좀 틀리고, 그다음 이제 분쟁 당사국가들끼리 이제 사전에 협의를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앞에서 WCO에서 어떤 분쟁 해결을 위한 어떤 안을 제시를 해줄 건데 당사국끼리 야 우리끼리 이렇게 싸워서는 답이 안 나온다. 야 여기서 정해주는 대로 따라가자. 그렇게 하자. 라고 하면은 WCO에서 권고하는 권고안 자체에 이제 좀 구속력이 생기겠죠. 이제 그거에 따라서 분쟁을 해결해 나가는 방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분쟁 해결의 방식 정도만 이제 좀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네, 그 뒤에 이제 나오는 게 통칙에 대한 부분이에요. 자, 품목분류의 통칙 부분들 지금부터 하는 내용들은 지금 앞에서 했던 내용들은 그냥 전체적인 배경을 좀 설명드린 거라고 한다면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들은 전부 다 시험에 한 문제씩은 나올 정도로 특히 통칙 같은 경우에는 다른 문제들을 풀 때에도 같이 이제 적용해서 생각해 봐야 될 문제들로서 좀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통칙 1번부터 좀 같이 보실게요. 통칙 전체가 이제 전체 품목 분류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대분류 원칙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통칙 1번 같은 경우에는 호, 주, 분류 최우선의 원칙.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호의 용어라든지 주의 분류 기준 그것들은 HS 품목 분류를 할 때 가장 최우선적으로 분류가 고려돼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봅니다. 통칙이 이제 1번부터 6번까지 쭉 등장을 할 건데요. 6번을 제외하고 통칙 1번부터 6번과 5번을 제외하고 통칙 1번부터 4번까지는 우리 순차적으로 쭉 적용을 할 거예요. 순차적으로 적용을 한다는 건 통칙 1번으로 일단 물품 분류를 해보고 이 통칙 1, 이 호나 주 분류 우선의 원칙에 따라서 그에 따라 분류를 해보는데 이걸 가지고 분류할 수 없다. 자, 분류할 수 없다라는 거는 둘 이상의 호에 분류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품목 분류를 위해서는 물품은 한 가지 호, HS에만 분류를 해줘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한 군데로 분류가 딱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럴 경우에 이제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통칙 2를 또 적용해 보자. 통칙 2로도 안 되면 또 통칙 3을 적용해 보자. 그 다음 안 되면 또 통칙 4를 적용해 보자. 라고 해서 통칙 4에서는 최종적으로 HS 한 자리를 분류를 하게 돼요. 그리고 통칙 5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용기나 포장재, 케이스 같은 것들에 대한 특수 분류 규정이고요. 그리고 그 통칙 6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호 분류 기준이라고 해서 좀 부수적으로 적용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통칙 1번부터 4번까지가 결정적으로 물품 분류를 하는 그 기준들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 이 첫 번째가 이제 원칙으로 나와 있는 내용이죠. 자, 관세율표의 부, 류, 절의 표제는 참조하기 위하여 규정된 것이다.
아까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죠. 우리 부와 류, 절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참조만을 위해서 등장한 거예요. 그래서 문제에서 이 부분이 분류에 영향을 미친다라든지 또는 법적인 구속력을 갖고 있다라는 표현이 나오면 다 틀린 문장이 됩니다. 그래서 부와 류, 절 같은 경우에는 참조의 목적이다라는 점 일단 잘 알아두시고요. 다음 법적인 목적상 품목분류는 각 호의 용어와 관련 부나 주에 따라서 자, 호의 용어와 관련 부가 아니고 부의 주예요. 부의 주에 따라서 결정하되 각 호나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통칙 2의 규정에 따른다. 자, 호의 용어와 관련된 부의 주 또는 류의 주가 있고요. 그들에 따라서 품목 분류를 이제 결정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주에 따라서 분류할 수 없거나 또는 그 주에서 규정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 다음 이제 통칙 2로 넘어간다라는 게 첫 번째죠. 그래서 우리 이제 품목 분류를 하다 보면은 거의 이제 80% 이상은 이 통칙 1에 따라서 분류가 가능합니다. 네, 통칙 1에 따라서 이제 분류가 가능한데 통칙 1에 따라서 분류가 불가능한 것들이 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제 물품 자체가 뭐 전동기기다라고 한다면 전동기기가 이제 전동 방식의 기기다라는 부분도 있고 모터를 가지고 있는 전동 방식 기기 또는 전동식의 뭐 수동식 수지식 기구들 뭐 이렇게 할 경우에는 그 표현에 따라서 분류될 수 있는 류가 좀 나눠질 수가 있어요. 뭐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예를 들면 이제 여러분들 세트 물품들 마트에서 여러분들 물건 사시다 보면은 어떤 목적을 위해서 세트로 구성되어 있는 물품들 있죠. 예를 들면은 우리 이제 HS 뭐 해설서에도 등장하는 스파게티 요리 세트라고 하면 스파게티 면, 소스 이런 것들이 같이 섞여 있는 그런 음식 재료라는 부분도 있고 또는 이발기기들이라고 하면은 이제 전동식 이발기기하고 빗, 가위 이런 부분들이 세트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들 물품에 따라서 분류될 수 있는 류가 여러 개가 될 수 있죠. 근데 그런 경우에 우리 이제 호, 용어라든지 또는 주규정에 따라서 분류가 불가능한 경우가 이제 그런 경우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은 그런 경우는 우리 통칙 2로 좀 넘어가 보자. 라고 하는 게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통칙 1은 지금 여기서 보시다시피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부나 류, 절의 표제는 참조를 위해서만 있다라는 점. 그리고 호의 용어와 주규정, 이 부분은 분류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라는 이제 하나의 그냥 선언적인 규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대원칙이고 앞에서도 이제 굉장히 많이 강조를 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통칙 1이라는 부분 일단 암기를 잘 하나 해두시고요. 이 부분이 이제 뒤에서 통칙 2나 3이랑 좀 섞여서 나오는 경우에 조금 혼란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은 제가 그 예시를 들어가면서 그 다음 통칙할 때 이 부분이 통칙 2나 3을 적용한 건지 통칙 1을 적용한 건지 라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질문 드리면서 다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칙 1이라는 부분까지 했고요. 자, 통칙 2 부분부터는 좀 설명드릴 게 많아서 그 뒤에 이제 통칙 2 이후의 내용들과 같이 이어서 다음 시간에 좀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 저희 이제 HS 제도에 대한 내용, 이제 전반적인 배경을 좀 먼저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 중요한 이제 통칙 1까지 진행을 했죠. 그래서 저희 HS 제도는 이제 1830년도부터 쭉 발전해온 제도다라는 부분, 뭐 이런 부분들은 그냥 배경적 지식으로만 참조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중요한 부분들은 이제 HS 분류 체계, 그리고 분류 기준에 나오는 용어의 정의 부분들에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통칙 1에서도 계속적으로 강조를 드렸지만, 우리 부나 류, 절 같은 경우에는 분류의 편의상 설정되어 있는 부분이고 분류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적인 구속력을 갖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 이게 이제 이번 시간에 했었던 가장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호의 용어라든지 주규정 이 두 가지는 분류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통칙 1에도 언급되어 있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라는 점, 일단 이것만 알고 계시면은 적어도 한 문제는 맞출 수 있습니다. 이 부분 잘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다음 통칙에 따라서 이제 분류를 할 건데 그 통칙 첫 번째 원칙으로 언급되어 있는 것들은 앞에서 계속적으로 강조했었던 부나 류, 절의 표제는 참조만을 위해서 규정한 것이고 관련 호의 용어나 관련 부나 류의 주에 따라서 결정하는 것이 이제 대분류 원칙이다라는 점 계속적으로 강조를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말 그대로 물품의 용어, 호에서 언급하고 있는 그 용어에 따라서 그냥 맞는
항목에 넣어주는 가장 기본적인 작업을 이제 제일 먼저 말씀을 드린 건데요. 자, 그러면은 그렇지 않고 다양한 물품들, 다양한 이제 기능과 용도를 가지고 있는 물품들을 더 세분화해서 분류를 할 때 이 용어만 가지고 분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라는 부분들 다음 시간에 통칙 2부터 이어서 계속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배경적인 부분들 했지만 중요한 요소 한 가지 말씀드렸어요. 그 부분 잊지 마시고 좀 잘 예열하신 다음에 다음 시간부터 통칙 본격적으로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